제가 지금 말씀드릴 제목은 투머라이시스 신드롬입니다. 지금 한글을 붙인 거는 우리 손 원장님께서 말을 좀 쉽게 한글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 있는데 같이 적을 건 적고 따로 적을 건 적었습니다. 제가 비타민C 치료에 입문하면서 하 박사님 책을 보다가 그 10g IVC를 단 1회에 맞고 종양의 급격한 괴사로 이제 익스파이어한 환자를 보고 야 이게 뭐지 하면서 그 폭풍 검색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만난 게 이제 투머라이시스 신드롬 이걸 만나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다들 생소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저널을 찾아보고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경험이 없겠지만 저 역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지금 이 주제를 말씀드린 것 자체도 좀 죄송스럽습니다. 속으로는. 자, 보면은 뭐 이렇게 익숙한 단어들입니다. 그리고 뭐 좀 생소한 단어들도 나오고 그 젊은 날에 청춘을 굉장히 슬프게 만들었던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. 뭐 T셀, B셀 이거 굉장히 핫팩스에 그렇죠 나오는데 어쨌든 종양용의 증후군은 TLS로 이제 약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종양의 급격한 괴사로 인해서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. 하이퍼유리세미아, 하이퍼칼레미아, 하이퍼포스파테미아. 2차적으로 칼슘이 떨어지게 됩니다. 이런 것들이 작용하여서 임상적으로 급성 신부전이 오고 심장, 그 다음에 뉴로로티컬 사인이 오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. 먼저 레보라토리 TLS와 이제 클리니컬 TLS로 나누게 됩니다. 레보라토리 TLS는 아까 네 가지 말씀드린 거를 뭐 당연히 세 가지는 증가됐을 때 25%를 잡고요. 칼슘은 감소됐을 때 각각의 수치는 8, 6,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. 이런 네 가지 요소가 두 가지 이상일 때, 그 다음에 케모를 시작하고 뭐 케모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. 이틀 전서부터 일주일 이내에 시작됐을 때 우리가 LTLS를 얘기합니다. 여기에 이제 클리니컬로 이제 키드니가 망가지면서 크레아틴이 상승되고 그 다음에 심장, 뉴로로티컬 사인이 나타날 때 우리가 클리니컬 TLS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요거는 요 사람들이 그레이딩을 나누는 겁니다. 뭐 0에서부터 5는 다 사망으로 만들어놨고 각각 심할수록 이게 점수를 매겨놨습니다.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주로 유럽 쪽의 저널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. 이 내용이 유럽 쪽이 좀 쉽게 돼 있고 미국은 굉장히 좀 분류를 어렵게 해놔가지고 제가 이 저널을 이렇게 좀 짬뽕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겹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뭐 참고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보시면은 크레아틴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1, 2, 3, 4단계로 나오고 심장도 뭐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. 마지막에는 뭐 잘 듣지 않는 거. 그 다음에 경련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. 요게 먼저 이 약을 이렇게 딱 띄워놨는데 테스터텍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유럽 쪽에서 나오는 약이고 미국 쪽에는 이제 엘리텍이라고 있나 봅니다. 이 가격이 16만원. 그리고 미국 쪽에는 이것이 이제 좀 경제적으로 좀 줄이는 방향으로 많이 논문이 나오고요. 유럽 쪽에서는 뭐 그냥 원래 클래시컬하게 뭐 5번 쓰는 쪽으로 이제 논문이 많이 발표된 거고. 우리나라 쪽도 뭐 16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어떤 경우에 많이 이것들이 발생되는지는 뭐 내용은 많은데 간단합니다. 빨리 자라는 암들,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큰 고용 종양 중에서 케모에 아주 빨리 반응하는 것들. 여기 이제 라지 튜머거든 좀 저한테 생소한 단어인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, 저도. 뭐 구태여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읽히고
그 다음에 LDH가 증가됐을 때, 뭐 소변량이 감소됐을 때, 신장 기능이 뭐 안 좋을 때, 인종이나 성별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. 심지어는 이게 케모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 혼자서 이게 투머라이시스 신드롬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뭐 이런 경우에 아주 이제 셀 턴오버가 빠르고,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이제 요산이 많이 증가되는 ARF나 뭐 LDH가 현저하게 증가됐을 때 이게 온다고 하면,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뭐 LDH가 거의 1000 가까이 되는 환자가 있는데 참 고민이 뭐 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또 자발염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하이퍼포스파테미아는 안 온다고 합니다. 뭐 아까랑 비슷한 내용입니다. 그 뭐 위험 개침화해가지고 뭐 다른 표가 나와서 이제 다시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, 보시면은 신장 키드니가 많이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.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를 다 한글로 했기 때문에 그냥 잠깐 보시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나트륨 혈중도 있고요. 성인에서는 주로 콩팥의 이상이 많이 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. 나머지 뭐 빠른 종양, 증식의 종양은 마찬가지고요. 패소제네시스 보겠습니다. 캔서 셀이 생기면은 이제 각각 그 포타슘, 포스페인 나오고 사이토카인들이 분비가 돼서 그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겠고요. DNA는 뭐 퓨린이 풍부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하이포잔틴, 잔틴, 유리게이시드,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치료에서 나오겠지만, 그래서 라스브리카제가 그 알란토인으로 바꾸면서 이것이 이제 치료나 프리벤션에 이제 주로 쓰이게 됩니다. 하이퍼유리세미아를 먼저 보겠습니다. 종양세포는 퓨린, 아까 표에서 보셨듯이 이 퓨린이 풍부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이 산화 효소에 의해서 요산으로 되는데, 이것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것이 세뇨관에 축적이 되고 이제 급성 신부전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.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뭐 헤모 컨센트레이션, 뭐 피블라 플로우 감소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더 악화가 더 가속화된다고 합니다. 보칼륨 혈중도 비슷합니다. 종양 파괴로 포타슘이 대량 유출되고, 우리 하이퍼칼레미아는 뭐 EKG 변화 많이 내과에서 나오고 그랬던 내용들이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. 그 다음에 고인산혈증하고 저칼슘혈증은 서로 이제 관계에서 나타나는데, 암세포는 특히 포스페이시 정상세포보다 많다고 하고요. 이건 좀 빠른 시간 안에 발생이 되고, 이것도 마찬가지로 칼슘 인산염이 급성 신부전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프리벤션하고 치료에 소변의 알칼리화 얘기가 나오는데, 요것은 좀 알칼리에 잘 안 녹기 때문에 좀 제가 요 저널을 리뷰하면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. 칼슘에 따라서 이런 증상도 나타나겠고요. 한번 다시 리뷰해 본 건데, 여기 이제 잔틴이 이렇게 쌓이게 되고, 알로피리놀은 요거를 이제 차단하고, 잔틴 유레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뭐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다고 하는데,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소변을 알칼리화 시킬 때 요산의 용해성은 이렇게 10배 이상 뛰지만 잔틴은 이렇게 큰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. 2배 약간 이상 되기 때문에 이제 알로퓨리놀 쓰는 경우에 이것도 이제 가끔가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메타볼릭 프로세스를 거쳐서 뭐 NI온 갭이 증가가 되고 전해질 불균이 심해지고, 이것 역시 급성 신부전을 더 초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 여태까지 나왔던 얘기가 반복돼요. 이 급성 신부전은 요산 결정이 이제 일으키는 게 주된 원인이었는데, 그게 이제 요즘 치료를 함으로써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칼슘 인산염의 집착이 이제 또 새로운 원인으로 이제 떠오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제 치료나 이제 프리벤션도 이쪽을 이제 잘 보시면 한 번 더 눈으로 보십시오.
알로프리놀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걸 건데, 하이퍼단틴의 구조적 이성체로 그 잔틴 옥시다제를 방해해서 그 유리게이시드가 되는 걸 차단하죠. 이거는 이제 생체 내에서 빠르게 이 옥시퓨리놀이라는 물질로 변화되고 이것이 오랫동안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. 결정적인 약점은 이제 이미 만들어진 요산은 없애지 못한다는 얘기죠.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또 연속되는 케모세라피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딜레이 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. 알로프리놀의 부작용은 뭐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. 또 대부분 이제 피부 반응이 있고, 이제 피부과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여기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. 스티븐 존슨. 이런 반응들이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. 또 이제 간에서도, 신장에서도 알로프리놀을 쓸 때는 좀 그 간 기능, 심장 기능을 생각해야 되고, 또 다른 약들과의 그 반응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자,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제 라스브리카제입니다. 이것은 아까 그 그림에서도 봤듯이 요산을 산화시켜서 알란토인, 이것은 수용 잘 녹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몸으로 배출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내용입니다. 근데 특이하게 이게 이제 사람에만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포유류에는 있는데 없고, 맨 처음 소개된 거는 아스페르질루스 플라부스에서 만들어진 유리코자인이고, 이거는 과민 반응이 좀 높아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1996년도에 라스브리카제가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. 이거를 뭐 통풍 치료나 뭐 이런 데 쓰면 좋겠는데, 일단 면허건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좀 제약사항이 된다고 합니다. 방광기는 이렇게 되고요. 알로피리놀과는 병용을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에 뭐 큰 제약사항이 없고요. 이 라스브리카제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요산 수치가 떨어지는 걸 볼 때 철저하게 이제 냉각된 상태에서 그 랩을 돌려야지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뭐 안전하다고 합니다. 그 부작용이 뭐 이렇게 보고된 거가 있는데 뭐 크게 뭐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하고, G6PD 결핍시 이것도 역시 금기사항이 됩니다. 또 항체 문제가 있는데 뭐 다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. 반복 사용할수록 과민 반응 위험이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. 용량과 투여는 요거는 굉장히 많이, 요거를 줄이는 쪽의 논문들이 미국에서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. 뭐 0.2mg을 kg당 50cc에 섞어서 3 내지 5일 주는 게 기본으로 돼 있는데, 뭐 요즘 뭐 싱글 도즈로 뭐 좋은 결과를 얻었다느니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. 제 내용은 여기서 이제 대충 마치고요. 여기는 이제 제가 일부러 번역을 안 했는데, 요거는 선생님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뭐 알로프리놀 얘기 나오고, 이게 실질적인 프리벤션이 이제 소화성인 아니고요. 맨 마지막에 요거는 지금 선생님들 핸드아웃에는 이게 잘렸더라고요. 뭐 책에는 나올 것 같은데, 요거는 미국에서 최근에 2008년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. 이거는 제가 올린 이유가, 여기서는 단계를 로우 리스크 디즈, 인터메디에이트, 하이 리스크,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은 뭐 되겠고요. 저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